자, 쉬는 시간에 좀 암기 좀 하세요. 요새 이제 강의도 이제 점점 짧게 지금 진행되잖아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초벌구에 한 건데,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방식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의 거래 사례를 찾는 법이 있고, 시장의 임대 사례를 찾는 법이 있고, 시장의 거래 사례를 찾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익을 환원시킵니다. 그러면 가치를 찾아낼 수 있고, 수익을 분석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고, 임대료를 찾는 적산법이 있죠. 그럼 보세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찾은 가격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중가액, 비준임료. 비중가액, 비준임료. 이게 132페이지 맨 위에요. 132페이지 맨 위에 비중가액, 비준임료. 비준이라는 건 유추했다 뜻이에요. 그냥 유추해. 여기서는 유추했다. 비준가액, 비준임료. 자, 그리고 여기 수익 방식은 수익을 통해서 가치와 임대료를 찾았으니까 수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익임료, 수익가액, 수익임료. 수익가액, 수익임료. 그런데 이 원가 방식은 어떤 표현을 써요? 적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적산. 적산가액, 적산임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적산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원가를 추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무에서는 적산합니다. 그러면 원가를 추계한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를 활용하는 건 알겠어요. 그 원가는 항상 가치를 추계하는 기준이죠, 원가는. 그러니까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인 적산이라는 써서 적산가액이라고 하는지도 알겠는데, 뭐가 논리가 없어요. 이놈이 논리가 없다. 그냥 대충 그냥 적산 그냥 넣어버렸어. 걔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아니니까. 임대료를 찾는 방법은 적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우리 132페이지에 3방식 6방법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3방식 6방법을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 있는 표랑 조금 달라요. 힌트, 뭐가 다릅니까? 요 비교 방식이 뭔가 조금 달라요. 얼른 찾아봐요. 뭐가 다릅니까?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요거 주의란 말이에요. 여기 주의. 자, 우리 토지의 가치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토지의 평가는 뭘로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법은 어디로 편입해 놨냐? 요 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쪽으로 편입해 놨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의 일종입니까? 그럼 보셔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유사한 방식이에요. 유사한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유사합니까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사례 비교법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여기를 볼게요. 토지.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법을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원래 토지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토지만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예요. 토지만의 가치. 그래서 토지만 거래되는 사례를 찾아야만 거래사례 비교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찾아야. 왜? 토지만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니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토지만의 거래가 많다 적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토지만 거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지만의 거래 사례가 찾기 어려우니까 법은 국가가 돈 들여서 뭘 만들어 놨어요?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를 마치 뭐처럼 쓰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처럼 쓰세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비슷한 법이에요. 어떻게 비슷하니?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니까 공시지가를 거래 사례처럼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물건이 아니에요. 항상 어디에? 토지에 대한 거고, 자, 토지와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와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비교해서 가치를 찾는 방법. 딱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니? 오른쪽에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133페이지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유사한지만 확인해 보자면, 유사한지만. 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더럽게 길어요. 그냥 줄이면 대상 토지와 비슷한 뭘 찾아내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고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뭔가 가치를 찾는 거야. 그런데 뒤를 봤더니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랑 똑같잖아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런데 틀린 게 딱 하나가 있어. 자,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즉 뭐가 없냐? 사정보정의 절차가 없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사정보정. 이거 시험에 2번 나왔단 말이에요. 사정보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정보정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거래에는 다양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정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금매라고 했죠. 금매. 자, 금매 등의 사정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 가격이 왜곡돼요. 항상 싸게 거래되겠죠. 그 다음에 친인척 간의 거래 또는 부자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거래에 개입되는 사정이에요. 자, 우리 거래는요, 다양한 이유로서 뭔가 거래가 진행돼요. 이 다양한 이유 등을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금매 때문에 거래했다, 친인척 간의 거래, 부자 간의 거래 이런 게 사정인데 이 사정이 개입되게 되면 거래가 항상 왜곡돼요. 아니, 부자지간에 거래했는데 비싸게 죽었어요? 싸게 죽었어요? 아무튼 정상적인 거래하고는 왜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정보정이란 건 뭐냐? 거래에 개입되어 있는 이 사정을 제거하는 게 사정보정이에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의 사정보정은 거래에 개입된 사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공적인 지가잖아요. 공적인 지가. 이 공적인 지가에는 사정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을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얘는 공적인 지가니까. 따라서 이 공적인 지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쓴다면 뭐는 할 필요 없다? 요건 할 필요 없다. 이게 여기에 논점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의 정의 밑에를 봐요. 첫 번째, 뭐랑 비슷한 법입니까? 돼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개별 공시지가를 써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써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얘는 공적인 지가니까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까지 하는 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요. 무슨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 됐어. 그냥 딱 요 세 가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 보정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딱 끝난 거예요, 이게. 오늘 준비한. 그러면 몇 회 기출이 끝나요? 21회 기출 논점이 끝나는 거야. 21회 기출 논점을 쑥 봤더니 그냥 중요하다는 것들 골고루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포인트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공부를 처음부터 쭉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1장 해봤자 딸랑 2개나 3개 나오는데 1장하고 2장 딱 하게 되면 1장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개, 3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처음 시작한 21회니까 3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다시 한번 기본 개념도 한번 잡아보고 암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건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 몇 가지만 지금 요 자료에 지금 정답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저번 주에 제가 알았다 했죠? 제가 항상 요 모의고사에는 정답을 표시해 주는데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 정도만 한번 체크하자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그냥 보충이에요. 보충.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다. 자, 시상가액의 조정은요. 작년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A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의 노트 135페이지인가? 6페이지에 있나요? 6페이지에 있어요. 깨끗하죠? 제가 안 보면 항상 깨끗해. 이게 문제는 제가 안 본 데는 정말 한 번도 안 보셔. 아니 몇 페이지 되지도 않구만. 그냥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지. 자, 시상가액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한번 해보죠. 주택. 자, 주택은요, 원칙적으로 3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도 있고, 원가법을 쓸 수도 있고, 수익환원법을 쓸 수도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런데 문제는, 자, 주택을 요 각각의 방식으로 가치를 추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1억이고, 얘는 1억 2천이 나오고, 얘는 9천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각의 방식을 적용해서 가치를 추계했더니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요? 뭔가 적당히 또 뭐 해? 또 소맥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맥. 뭔가 여러 개의 물건이 나오면 적당히 또 이것들을 섞어서 하나의 뭘 만들어줘야 돼요? 가치 결론을 도출해줘야 돼요. 서로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 각각의 방식을 적용한 이 가격을 시상가격이라고 불러요. 시상가액. 시상가액은 시험 삼아서 산정해 본 가액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결론이 아니라 시험 삼아서 한번 산정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적당히 뭐 해서 섞어서 하나의 가치 결론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상가격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작년에도 뭐가 나왔는지 이따 찍어드릴게요. 자, 시상가액이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도출된 가액입니다. 시험 삼아 산정한 거예요. 왜? 아직은 얘가 가치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가액을 조정한다는 건 시상가액을 상호 조정해서 최종의 평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상가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항상 요놈 이게 작년에 나온 거라며 이게. 우리 부동산학에서 산술 평균이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조건 X. 자,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평균은 어디서 평균 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술집에 가서 소맥을 평균 냅니다. 우리 소맥 타는 거 아니에요, 소맥. 자, 산술 평균은 소맥을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타는 것이냐? 그러면 딱 소주 반, 맥주 반 타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소맥을 이렇게 타 드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기. 그러나 굉장히 술꾼이시죠. 술을 겁나게 좋아하시는 분 아니고는 어떻게 소주하고 맥주를 반반 섞냔 말이에요. 항상 그 양, 비중을
적당히 조절 좀 해야죠. 여기 맥주 정도를 조금 더 이렇게 늘리고. 아무튼 똑같아요. 이건 소맥의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산술 평균 나옵니다. 그러면 죽는 거. 항상 가중 평균을 합니다. 작년에도 산술 평균이 나왔죠. X. 그래서 정답은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자 2번하고 3번 지문만 체크해 주세요. 2번하고 3번. 요것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2번. 시상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상가액을 산술 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 벌써 틀렸잖아요. 작년에도 이 지문 나왔다니까. 우리 시험에서 산술 평균은 안 키운다. 항상 가중 평균을 합니다. 가중 평균. 그리고 3번 시상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게 가중 평균이에요. 가중치를, 뭔가의 중요도에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는지를 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가격 공식. 옳은 거? 아니 이 두 개 중에 다른 거 보지 마라 그랬잖아 이게. 됐어. 아니 이게 제가 보지 말라 그러면 좀 이렇게 보지 마. 제가 이게 설명도 딱 두 가지만 하잖아. 2번과 3번. 2번과 3번 중에 2번은 틀렸고 산술평균 X고 3번은 가중치를 두는 거니까 옳은 거고. 딱 요 두 가지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이의신청이니까. 자, 그 중에 1번 하나 체크.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하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표준지 공시지가는 항상 누구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특이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 이런 거야. 얘가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는 분명히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자 중에서도 그렇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의가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그럼 보십시오. 자, 여기에 6개 토지가 이렇게 9개 토지가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놈을 표준지로 선정했어요. 표준지로. 그럼 이 표준지의 소유자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표준지를 이용하는 자 분명히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지 옆에 있는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4번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냐 이런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주변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부 다 요 놈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요 놈으로. 그래서 표준지 가격이 올라 있으면 주변의 개별 공시지가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이의를 신청할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모의고사 가끔 잘 나와요.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에도 이의가 있는 자가 있다. 여러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볼까요? 2번. 이의 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봐요. 3번. 이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표준지의 소재,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상황, 교통 상황, 이의 신청의 사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 2번 읽어봐야 돼요. 이런 거 우리 보고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의 신청서에 뭘 기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게 뭐 있어요? 그냥 적으라는 대로 다 적어갖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실무에서 전혀 의미도 없고
이런 거 절대 정답으로 안 내요. 이의신청 기재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공법이든 부동산 학이든 절대 정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번 있죠? 16번도 정답 2번. 이건 다음에 하자고요. 네, 오늘 제가 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빵꾸노트에서 자, 11번 논조를 한번 보십시오. 빵꾸노트의 11번. 자, 남는 시간은 제가 이걸 할 텐데 빵꾸노트의 11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로는 26페이지인가 길 거예요. 맞네요. 26페이지. 26페이지. 자, 오늘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응용을 보면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 암기 코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암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뭔지 모르지만 소비자를 딱 보고 소비자가 똑똑하면 낮춰준다, 덤탱이를 씌운다. 낮춰줍니다. 소비자가 똑똑하면 임대료를 낮추고요. 소비자가 안 똑똑하면 임대료를 올려요. 뭔가 암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익숙치 않더라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익숙치 않아. 왜? 뭔가 말이 없거든. 얘는 똑똑하면 낮춰주고요. 안 똑똑하면 올려요. 뭔가 말이 돼요. 자, 11번도 다 알고 있어요. 가운데를 딱 봤더니 고기가 탔으면 덜 먹고요. 안 탔으면 더 먹어요. 다 암기하고 있어요. 요놈이 의외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걸 모두 암기 못했어. 일단 뭔지 모르지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탄력은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은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기를 해보면 다시 오늘은 6번부터가 중요해요. 6번. 뭔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의 변화. 극단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의 변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인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니까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11번 가운데를 딱 보고 탔어요. 탔으면 항상 덜 먹는 거고요. 안 탔으면 더 먹는 거예요. 이게 더덜, 일명 더덜. 자, 암기를 다 하고 있건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경제론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거 말고 어려운 게 없어요. 막상 시험에 나오면 이걸 적용을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아주 어마무시하게 질문이 와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일단 초벌구이 좀 하고
6번 뭔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의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질문, 도대체 이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꼭 하나 나오는데 균형의 변화가 뭔가요? 균형의 변화가 뭔가요? 일단 이게 떠올라야 될까? 이게 균형의 변화가 뭔가요? 빨리 생각해봐요. 균형의 변화가 뭔가요? 자, 빵꾸노트 한 장을 앞으로 당겨보죠. 9번. 9번.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있잖아요. 이게 균형의 변화, 이게.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의 변화를 항상 어떻게 찾아왔다? 네 가지 규칙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이 균형을 변하는 네 가지 규칙, 이게 바로 균형을 변화시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수요가 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균형의 변화예요. 반드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균형자를 떼고 출제할 때도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균형의 변화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균형의 변화 문제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이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게 경제론 해결 방법이잖아요. 이 균형의 변화를 네 가지 형태로 딱 나눠서 규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가지 형태가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라는 네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일단 얘를 지금 암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초벌구 해보면 균형 중에 거래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뭘 따라가니까?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증가, 감소를 따라가니까 이건 우리가 암기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것은 항상 가격. 근데 소비자의 행동에 의한 가격 변화는 또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식이야. 소비가 늘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최소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물건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것도 암기 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게 바로 요 공급과 관련된 가격이죠. 공급이 늘면 시장의 재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시장의 재화가 넘쳐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치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니까.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의 재화가 희소해진단 말이에요. 희소해지니까 가격은, 가치는 올라가겠군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한다?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 균형이 아주 잘 나온다면 시험 문제에서도 균형의 변화 물으면 항상 이 네 가지 규칙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균형의 변화 네 가지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균형의 변화가 나오면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얘가 한두 지문만 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11페이지에 요런 걸 봐요. 6번.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일단 끝이 균형의 변화라고 돼 있어. 균형의 변화. 끝이 균형의 변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에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걸 묻는 거구나. 균형의 변화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걸 묻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앞에 어떤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극단적인 시장에서 균형의 변화라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 7번 8번을 딱 봐요. 7번 8번. 맨 앞에 있는 요걸 딱 빼봐요. 맨 앞에 있는 요걸 딱 요거. 그러면 뭘 묻는 문제입니까?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뭐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그다음 밑에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 균형의 변화. 그런데 자, 이 중에 하나를 딱 빼고 요거 수요의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우리는 균형의 변화예요.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증가합니다. 자, 이게 균형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균형의 변화는 항상 어떤 시장을 가정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런 균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은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균형 변화를 묻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 이제 갑자기 균형 변화 앞에다가 뭘 줬냐? 이런 걸 줬어.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극단적인 시장이라고 한다. 극단적인 시장. 왜? 완전히 탄력적이고 완전히 비탄력이고 우리가 암기 코드로 하면 완전히 똑똑하거나 완전히 멍충이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중간에 있겠지 대충. 그러니까 이런 걸 극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극단. 완전히 똑똑하거나 완전히 안 똑똑하거나 요런 걸 딱 주면 이제 뭐냐? 자, 내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은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한 암기인데 갑자기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나오면 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란 말이야. 비정상적인 시장. 그게 바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바뀌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내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에 예외가 생길 것 같아요? 예외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바로 그거 찾으라는 게 이 문제라는 거 이게. 그래서 어떻게 찾습니까? 항상 극단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의 변화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이 극단적으로 불변이거나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불변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완전 탄력 두 글자면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 세 글자면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논점 하나. 자, 이 논점 하나 일단 초벌 구했어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한번 해보자. 자, 7번과 8번을 딱 봤더니 일단 뭐가 보여야 됩니까? 맨 앞에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맨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탄력성. 우리 시험에 맨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이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자, 요 앞에 문장을 빼면 얘는 단순히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균형의 변화를. 그런데 지문을 딱 봤더니 시작이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극단적인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애는 항상 앞에 나와요. 왜 앞에 나오겠어요? 극단적인 애는. 극단적이니까 항상 앞에 나온다. 극단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에서 요걸 읽지 않으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야, 요런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봐. 이렇게 주면 이제 예외를 찾아야죠. 완전 탄력은 두 글자니까 이 시장은 항상 뭐가 불변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요 가격에 예외가 생기는 시장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자 문장을 딱 봤더니 앞에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시장에서 균형의 변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를 봤더니 균형의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의 변화를 묻고 있는데 앞에 어떤 시장을 줬다? 극단 시장.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완전 탄력은 극단적으로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 불변이라고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된가요? 얘는 가격이 극단적인 시장이지 거래량이 극단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아는 대로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뭐가 먼저 보이는 게 유리하냐? 주된 논점이 요놈이에요. 요놈. 주된 논점이 뭘 묻는 문제?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 이게 입에 딱 붙어야 된다고. 균형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 근데 균형의 변화는 항상 정상적인 시장인데 앞에 뭐가 붙어있다? 그렇죠. 항상 극단적인 놈은 앞에 붙어있다. 앞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붙어있으면 비정상적인 시장이구나. 뭔가 예의가 생기겠구나. 그런데 앞을 봤더니 둘 다 비탄력이라고.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면 세 글자니까 뭐가 불변? 그렇죠. 요것만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극단적인 시장이니까.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고 여기는 하락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런 걸 우리는 극단적인 시장의 균형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를 봐. 빵꾸에 7, 8, 9, 10번을 딱 보면 중간부터가 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뒤가 다 뭘 물어봐요. 뒤가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균형의 변화.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그런데 이 문제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 앞에. 그렇죠. 이걸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균형의 변화를 주는데 앞에 극단적인 예가 나오면 극단적인 시장의 균형의 변화를 묻군요. 그리고 극단적이면 가격이나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겠군요.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12번하고 13번을 봐요. 12번하고 13번. 자, 얘도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얘도 균형을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균형이네. 수요가 늘으면 가격은 상승한다. 밑에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균형 변화잖아요. 균형 변화. 그런데 얘는 탄력성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더덜 문제는 항상 가운데가 탄력성이 있다고. 가운데가 탄력성이.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이크 집에 가서 고기를 시켰어요. 근데 항상 고기는 어디를 봐? 가운데를 본다고 되죠.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가 탔으면 덜 먹고 가운데가 안 탔으면 더 먹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탄력성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면 대충 감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이면 덜, 안 탔으면 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9번 10번처럼 탄력성인데 극단적인 탄력성이 어디 앞에 있으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맨 앞에. 그러면 극단적인 탄력성의 균형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극단적인 탄력성의 균형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일단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이 방법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을 어떤 걸 적용시킬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 놈을 한번 간만에 한번 이해 한번 해보죠. 제가 강의 노트 26페이지를 필요하는 이유는 자 26페이지를 봐요. 26페이지 보면 세 번째가 더덜이 있어요. 세 번째가 더덜. 세 번째가 더덜. 자,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그리고 뭔가 그래프가 있고 하나가 뒤로 넘어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이. 수요가 증가할 때 끝에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균형 중에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예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요 안에 그래프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프를 한 번만 이해하죠. 자,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었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수요가 늘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수요 증가죠. 오른쪽으로 수요 증가. 자, 그런데 여기에 논점은 뭐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은 여기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균형보다는 더 위쪽에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고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항상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형태도 있습니까?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완만한 형태. 그러면 탄력도로 비교해보면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쪽이 완만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건 공급이 이렇게 가파르게 생겼건 항상 새로운 균형은 다 기존의 가격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가격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만한 탄력적인 애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덜 이렇게 오르고 가파른 애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더 덜이에요. 더 덜.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프를 해석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극단적인 시장이 아니고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는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얘처럼 노랭이처럼 완만해. 가격이라는 걸 항상 어떻게 따지냐? 위, 아래로 따진다고. 위, 아래로. 이게 완만하면 위, 아래 변화를 주더라도 아니 살짝밖에 안 된다고. 살짝밖에.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 곡선 이렇게 가파라. 그러면 위, 아래 변화가 심하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더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더덜. 그러니까 더덜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가격 변화가 심하느냐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느냐 요걸 지금 묻는 논점이에요. 그런데 가격 변화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를 암기 코드로 더덜로 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덜 문제인지 모르면 뭐 할 거야? 적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 형태를 지금 구별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지. 문제 형태를. 자, 항상 더덜 문제는 가운데야. 가운데. 그래서 항상 고기가 탔냐 안 탔냐는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더러. 가격의 변화가 심하냐 적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움직인다고. 그런데 공급이 가파릅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가 심하게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가운데가 탔으면 덜 상승하고 가운데가 안 탔으면 더 하락합니다.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초벌구이 됐어요. 10분 쉬고 10분까지 쉬지 말고 오늘 일찍 끝나요. 요거 한 15분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한 9분 정도 쉬고 우리 요거 마무리 좀 하자고요. 예. 일단 더더라고 극단적인 탄력성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앞에 극단적인 애가 있느냐, 가운데 탄력적이냐 이런 게 있느냐,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